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지윤입니다. 일단은 우리 환우분들이랑 가족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다발골수종이란 개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이미 다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셔서 좀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발골수종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서요, 형질세포라는 세포를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한 골수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이물질로 간주되는,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그런 항원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골수 조혈모에서 비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이런 정상 항체들을 이제 면역 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감염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포가 형질세포입니다. 이런 형질세포들이 문제는 면역을 형성해야 하는데 다발골수종 환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변이를 통해서 이제 비세포도 변형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이제 M단백이라는 이제 병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혈액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역학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전체 암의 약 1% 정도다. 혈액암 중에는 약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국내 혈액암 발병률 통계인데요. 국내 혈액암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많은 게 비호치킨, 두 번째 골수성 백혈병, 세 번째가 이제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다발골수종은요, 2015년도 기준으로는 10만 명당 약 3명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최근의 통계를 보시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인 다발골수종 환자의 발생의 변화로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다발골수종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근 통계에는 2020년 환자 발생이 5,5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이제 외래에서 노인 혈액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어느 시기에 잘 생기느냐 보시면은 왼쪽은 미국의 데이터인데, 미국의 이제 평균 연세 이제 69세 때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구간은 65세, 75세 사이가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40세 미만에서는, 젊은 성인에서는 흔치는 않습니다. 국내 발병 평균 연령은 미국하고 다르지 않게요, 만 70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1995년부터 2020년 최근 통계까지의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는 좀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희망이 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생존율의 개선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게 이제 미국 데이터고요, 파란색이 저희 국내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국내 생존율 이제 최근에 2020년도 기준으로는 5년 생존율이 약 50% 정도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다발골수종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다발골수종은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 병증,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실제 이렇게 진단받았을 때 다발골수종 암 전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병에 있어서 추가적인 돌연변이들이 겹쳐서 결국 무증상 다발골수종, 유증상 다발골수종, 그다음에 이제 형질세포 백혈병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 글로불린 병증, 엠구스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발병률 보시면은 꽤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3%고요. 70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한테 5%, 85세 고령으로 갈수록 8% 정도 진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유전적인 원인, 또 나이가 있을 고령, 방사선 노출, 뭐 벤젠, 유기용제, 제초제, 살충제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거 노출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정상 환자분들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다발골수종 암 전 단계로서요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연하게 발견됩니다. 주로 신장내과에서 신기능이 떨어져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에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으면서 여러 검사를 하시다가 우연하게 발견해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은요 환자분들한테 1년에 약 1% 정도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발골수종 정에 들어가긴 한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다발골수종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치료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다발골수종의 증후가 있는지를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게 무증상 다발골수종 그래프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실 다발골수종으로 이행할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엠구스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첫 5년간에 매년 10% 정도씩 다발골수종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외래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발골수종 증상은 무엇이냐? 아마 이게 환자분들이 다 이미 경험하신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지만 환자마다 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뼈 통증, 빈혈, 신장 수치 상승과 칼슘, 고칼슘 혈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들은요 다발골수종 환자의 뼈 질환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게 머리뼈입니다. 머리뼈에 있어서 이 흰색 화살표는 두개골의 용해성, 골용해성 병변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뼈가 이제 녹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MRI를 보시면은 일단 이 검은색이요 척추뼈에 있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뼈 안에 국소적으로 색깔이 변한 병변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은요 다발골수종 때문에 이제 압박골절이 생겨서 뼈가 무너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게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뼈 질환은요 다발골수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환자의 80%가 진단 시 방사선 사진의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다발골수종의 뼈 질환은 용해성 병변의 특징입니다. 뼈가 파기는 늘어나고 재생성은 떨어지면서 그래서 용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2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골다공증, 2차적인 골다공증처럼 이제 뼈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골질환은 어느 부위에 잘 생기는가? 척추뼈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갈비뼈, 두개골, 어깨, 골반, 긴뼈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는요, 안정 시에는 통증이 경미하지만 운동 시에는 악화되는 통증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국소적으로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병적 골절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MRI 사진을 보시면요, 척추뼈에 골수종이 침범을 하면서요, 이게 척추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척수 압박되면 이제 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고칼슘 혈증인데요. 원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뼈 안에 칼슘이 혈류로 유입이 되면서 생깁니다. 약 25%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의 증상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껍고 토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변비가 심할 수도 있고요. 피로감을 호소할 수도 있고 드물지만 의식 장애나 혼수까지 올 수도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빈혈인데요. 일단 골수에 형질세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조혈이 어렵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빈혈은 대부분 80% 이상의 환자에서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도 보이고 있지만 빈혈보다는 흔치는 않습니다. 빈혈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무력감, 피로 등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소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M단백이 증가하면서 지혈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멍이 잘 들고 코피가 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장애가 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신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급성 및 만성 신부전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애가 동반된 환자가 신장애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예후가 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신기능 장애가 왜 생기느냐? 대표적인 원인으로는요, 형질세포에서 M단백을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장, 사구체, 그냥 투블 같은 체에 많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침착을 하면서 독성 반응으로 신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의 아까 골용해성 병변 때문에 칼슘이 높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환자분들 워낙 뼈의 통증이 많기 때문에 동네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통증 약을 많이 처방받아 드시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를 이제 많이 복용하시면서 2차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에 뭐 항생제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다발고종 진단받았을 때 감염병을 같이 갖고 계셨을 때도 콩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감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발고종 환자는 면역 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염의 위험이 높냐? 일반 인구에 비해서 세균 감염은 7배가 더 많이 생기고요. 바이러스 감염은 10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폐렴, 요로 감염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코비드 때문에 이제 코로나 감염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발고수종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다발고수종 환자의 10%에서 15%는 전신 경색 아밀로이도증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아마도 이 전신경색 아밀로이드증다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면역 단백의 경색에서 잘못된 구조를 가지면서 섬유 형태로 전신 장기에 침범하기 때문에 다발고수종 증상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주로 이런 섬유 조직들이 침범하는 장기의 순인데요, 심장에 많이 침범을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냐면 숨이 차고 굉장히 몸이 붓고 그리고 일성상에 굉장히 활동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고요. 콩팥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침범이 되면은 굉장히 단백뇨가 많아집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거품뇨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변 보시고 이제 변기 누르시면 거품이 계속 차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장에 침범을 했을 때, 그다음에 연부 조직은 혀가 또 두꺼워지시고 또 피부에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요. 간에 침범하면 간 기능 상승도 동반하고, 말초 신경계에 침범을 하면 저리다, 당긴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자율신경계 침범하면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쓰러지고 실신하고 이런 이벤트로 오시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다발골수종이 뭐고 어떤 증상들로 저희한테 찾아오시고 있는지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더 많은 진단, 치료에 대해서는 뒤에 명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이런 공개 강좌를 다시 시작을 했다가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발골수종에서 어떤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고 왜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외래를 오시면 사실은 처음에 정신없는 와중에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을 받게 되고 또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검사들에 대한 결과를 대부분 정확하게 듣거나 또는 아니면 왜 받아야만 했지라고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는 병원에서 저희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3년 미국 다발골수종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진단 시에 꼭 받아야만 할 검사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굳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검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가 되겠고요. 사실 혈액 검사는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을 때 그리고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시행하는 가장 많이 받는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는 의미는 사실 환자가 왔을 때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기본 혈구 값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간이나 또는 소변 기능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병이 좋아졌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혈액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 모든 내 몸의 모든 상태,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또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그런 검사도 다 해주는 거 아닐까. 다행히 여기는 혈액종양 내과인데 다른 암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소변 검사도 다음에 앞선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암의 상태 그리고 병의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뿐만 아니라 소변으로도 M단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진단 받으실 때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서 받기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검사가 골수 검사가 있겠고요. 이 골수 검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치료 과정 중 또는 재발을 겪었을 때 질환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받는 검사들이 주로 영상 검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 사진에서부터 CT, MRI, 페트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검사들을 왜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지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발골수종을 진단을 하려면 반드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골수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 안 좋은 형질세포, 암세포가 10% 이상이다. 또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된 형질세포종이 있을 때가 1번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수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일단은 진단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증상이 있는 다발골수종, 치료가 요하는 무증상이 아닌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려면 다발골수종을 정의하는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골수 내에서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었을 때 우리가 다발골수종, 치료가 요하는 다발골수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잠깐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발골수종과 관련된 증상을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의 통증, 그리고 고칼슘 혈증, 또는 신부전, 또는 빈혈, 또는 뭐 감염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진단에 들어가는 네 가지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칼슘이 높은지 알려면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알려면 역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빈혈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로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병변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골병변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런 뼈 촬영,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검사에서 이렇게 뼈가 녹아져 내려 있는 골용해성 뼈 병변을 확인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단순 엑스레이에서 뼈 병변이 나타나려면 상당히 뼈가 녹아 있어야 보입니다. 바로 조금만 뭐 이렇게 녹아 있거나 뭐 엑스레이에서 다른 뼈들과의 이런 간섭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방법, 엑스레이에서 보이기 전에 조금 더 뼈병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신 저설량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CT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단순 엑스레이에 비해서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빠르게 뼈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시행할 수 있는 게 전신 MRI와 PET 사진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검사들은 각 병원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 꼭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엑스레이만 찍기도 하고 저설량 CT만 찍기도 하고, 그리고 PET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런 조합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설량 CT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허리뼈 사진, 척추가 여기는 정상인데 요추 5번이 녹아져 내려져 있고 부서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압박성 골절이 와 있는 거죠. 이 환자에서 똑같이 PET를 찍어보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ET라는 것은 암의 대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골 부러져 있는 게 이 암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자를 MRI를 찍어보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암 때문에 뒤에 신경이 눌려 있구나,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고 환자가 다리마비 또는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느낀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처치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치료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자의 기본적인 장기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환자분들이 진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기 기능에 따라서 좀 더 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호흡곤란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폐기능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나는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앞선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심장 아밀로이드증이 또는 일부 동반되어 있을 수 있죠. 또는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기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혈액을 통한 간 기능, 그리고 콩팥 기능, 이런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뇌우를 평가하기 위함이죠.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나는 몇 기나 됐는가 라는 걸 꼭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는 1기, 2기, 3기로 나누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뇌우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혈액 검사와 그리고 골수 검사. 골수 검사에서 단순히 형질 세포가 몇 프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골수 검사를 통해서 세포 유전학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기가 될 수도 있고 3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선 사진에서 봤던 페트 검사, MRI에서 병변이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또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반응 평가를 위해서죠.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는 건 특징적으로 이러한 M단백이 만들어지는데 이 M단백이 처음에 얼마나 보였고 이게 얼마나 치료에 따라서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M단백은 혈액이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소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M단백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 반응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완전 반응이 됐다 하더라도 더 병이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세 잔존 질환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완전 반응을 보일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더 정확한 반응을 평가를 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가 미세 잔존 질환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 평가를 위해서 매번 반복적인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항암 치료제가 각각의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혈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 같은 검사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치과 검진을 시키게 되는데요. 사실 설명 없이 치과에 다녀오라 그러면 하다 못해서 이제 치과까지 보내냐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뼈주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뼈병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뼈주사, 우리가 골다공증 때 쓰는 주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맞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구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맞다가 골괴사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치과 검진을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검사들로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그리고 노쇠도 평가, 같은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각각의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노쇠도 평가를 통해서 약의 용량이라든지 치료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마치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최근에 이제 학회를 다녀오면서 우연하게 본 영화인데요. 여기 주인공 중 한 명이 나이가 젊지만 다발골수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재발되고 이 병은 더욱 강해져만 가고 있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올 때가 2016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가가 모르고 이 배우가 몰랐던 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이렇게나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발골수는 치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병은 재발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나 많은 약들이 남아있고 향후에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 많이 힘드시고 많이 이렇게 재발을 했을 때 굉장히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생존 기간도 향상이 되고 있고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루의 일상을 즐기시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왔고요. 박성준입니다. 아까 주제는 새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인데 조금 좀 이제 빡빡해졌으니까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진단받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예, 좀 잘 들어주시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좀 재발하셨거나 이미 치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옛날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 맞춰서 드릴게요. 우리 희망 나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는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희망 가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진단되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에너지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암 치료 보면요,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오바마라고 하는 또 대통령님께서 그때 유전자 공학 이런 빅데이터 연구 이런 걸 얘기하시다 보니까
환자의 어떤 치료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그게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밀 의료니 맞춤형 의료니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게 저희 지금 위원장님, 지금 김경 교수님 이하 저희 교수진들이 전부 다 꿈꾸고 있는 의료라는 걸 말씀드리고 환자분들 그걸 꿈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다발골수증 의사로 왔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자분들이 오면 치료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외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맹장염을 뗀다, 맹장염에서 수술한다. 그거는 우리 목표는 완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을 고혈압약, 당뇨약 먹으면서 심장병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는 조절, 그래서 관리라는 말에 많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도대체 뭘까? 다발골수증에서 그런 거를 비슷하게 물어보신 환자들의 질문 대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병기 얘기하셨는데요. 저 완치가 되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여기 딱 정리를 드리면 좀 속상하신 얘기는 맞을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나은 거를 말하는 게 완치의 정의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지금 대부분 여기 많은 분들이 좋으신 상태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재발이 없는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게 완치인데 다발골수증 그거는 일단 교과서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완치가 불가능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로 보죠. 그래서 1차 치료의 우리 목표는 관리다. 그래서 관리고 아까 몇 가지 막 사실 그림들이 지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목표가 되냐? 치료를 다 재발할 건데 뭐하러 치료해? 그게 아니라 재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셔서 우리 환자분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면서 같이 저랑 늙어가시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환자분들 목표도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치료 전략을 세우는 건 조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이미 두 가지 막 강의 많이 들으셨어요. 다발골수증이 뭐고 예후가 어떻고 검사들이 어떻고 막 엄청난 데이터들 오고 요즘에 병원들마다 이렇게 핸드폰 보면 지금 검사하신 정보 엄청 많잖아요. 그 정보들을 정말 저는 똑똑하진 않지만 우리 교수님들 보면서 다 조립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는 너무 약하셔. 병은 너무 세.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해서 우리 환자분들 치료 계획을 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 선택을 할 때 이제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다발골수증 얘기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치료에서 암 눌러가지고 재발 없이 꾸준히 오래 살게 해야 돼. 근데 아까 뭐 배웠어요? 다발골수증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병이에요. 그러니까 70세에 생기시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로 개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굳이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분마다 더 약하신 것도 있고 강하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병이 재발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재발이 너무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강한 치료, 약한 치료를 잘 선택하는 게 노하우고 저희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새롭게 오시면 강한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진료 현장에서요.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는 이제 강한 치료 어떻게 하냐면 표준 치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강한 치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의 유도 치료. 일단 암을 빨리 없애주셔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편해지시기 때문에 그 치료하고 자가졸무세포 이식이라는 걸 강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강하게 눌러놓은 암을 쭉 이어주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재발까지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성하면 이제 막 저희 환우의 홈페이지 여기까지 오시면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사제요법에 다잘렉스 비급여요법에 뭐 다른 약들 뭐 카티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현장에서는 초기 치료 개수를 4개로 하면 제일 강한 치료 하시는 거고 3개로 엮어보면 중간 정도 하시는 거고 2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못 오셨겠죠. 오늘은 너무 여기 멋이니까. 그러니까 2개로 하시거나 심지어는 하나로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약하신 분들은. 근데 왜 가능하냐면 사실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암 처음 진단드렸는데 7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암 치료를 한다고 우리 만났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진단도 되셨고. 근데 다른 위암, 대장암, 간암에서 치료 이렇게 잘하시고 10년간 살게 목표로 하겠다라는 데가 병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치라는 목표에 자꾸 이렇게 휩쓸리시면 굉장히 슬픈 일일 수 있겠지만 조절하고 관리한다는 면에서 저희 의료진들에게 도와드리고 환자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 맞춤형 치료 속에서 나한테 최적의 치료를 선택해 나가고 그걸 관리하신다면 분명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약이 아까 지금 잠깐 정성훈 교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슬라이드 하는데 약을 보실 때는 딱 하나예요. 이게 나이가 많은데도 치료할 수 있는 약자가 개발이 됐다는 게 우리한테 희망이 온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약이 뭐고 이름이 뭐고 카티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이었으면 제가 이제 전 학생 때 우리 김경우 교수님이 이제 윤덕경 교수님 와서 강의해 주실 때 저희한테 할 때
저 다발골수증 오면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진단 처음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 잠깐 나가세요. 환자분 나가세요. 보호자 들어오세요. 2년밖에 못 사십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평균 10년 바라보고 있고 좀 더 치료가 하면 15년, 20년을 갈 건데 발병하고 70세 환자분이 15년, 20년 뒤까지 치료 잘하고 90세가 됐어요. 우리 치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희망 나눔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요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거, 치료 선택을 하면 약을 아까 4가지 주기도 하고 3가지 주기도 하고 2가지 주기도 하고 1가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약제에서 가질 수 있는 흔하게 하는 부작용 정도 우리 알고 약을 시작해야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가져온 슬라이드예요. 왜 먼저 스테로이드라는 걸 가져온, 이게 가장 우리 환자분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구 또는 주사제로 넣는데 우리 어떤 기관에 가도 다 동의서 받으실 땐 다 돌아가실 수 있다 적어놨어요. 간에도 안 좋아, 콩팥에도 안 좋아, 심장에도 안 좋아, 다 돌아가시는 병인데 핵심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시는 건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몸 부르고 당뇨도 생기시고 땀도 많이 나고 더 체력적으로 지치시는 거. 그리고 보르테조립이라는 약을 약으로 치료하실 수 있어요. 다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신경 독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손이 저릴 수 있다, 귀가 저려서 이명이 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좀 저희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이후로.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이제 신약으로 초기 치료에 쓸 수 있게 됐는데 발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치료하실 때 발진하면 일단 끊고 오세요라고 할 정도로 발진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진을 꼭 이해하시는 거 있고,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을 쓸 때 내가 소변이 좀 안 나오는 거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된다. 콩팥 독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 기형 가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환자분한테 적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안내드리는 거. 이 약을 새롭게 진단되신 분들의 보호자분들 중에서 레날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 이런 약이 있으면 젊은 보호자분들은 이 약에는 근처에 가지 말으셔야 돼요. 옛날에 이게들이 기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환자분만 잘 캡슐에서 자기가 먹고 껍데기 잘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시라고 제가 별표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다라투무합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조금 이제 환우통에서 여기 오셨으니까 많이 지원받으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비싼 약이기도 한데 일단 부작용 거의 없으나 입원이 하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단백질을 몸에다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납병동이니 잠깐 외래에서 맞는 게 불가능해서 입원을 하루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멜팔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약인데요. 아까 약 하나 쓰고 그냥 좀 편하게 조절해 드릴 바란 분. 뭐 대표적인 예가 한 90세 할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아파하세요. 진통제만 드릴 수 없으니까 항암제 조금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약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약이 오시면 빈혈이나 백혈구조, 혈소판 환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었냐면 지금 부작용 들었으니까 또 긴장되시잖아요. 예, 긴장하지 마시라는 얘기.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경계는 불필요한 겁니다. 대처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랑 계속 상의해서 알려주시면 조절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서 이것 때문에 부작용에서 나 약 못 먹으면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조절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은 적극적으로 시도가 필요하면 바로 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슬라이드에 가져오지 부작용 때문에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물어보신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이제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나 평생 치료해야 되냐고. 그래서 경구약제 먹는 걸로 항암 치료하시는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는데 꾸준히 치료하시면 이건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년 사실 때까지 건강하고 저희랑 만나는 게 제일 목표라고 봤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처럼 이제 꾸준히 만나시면서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절모세포심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기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는 이식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 몇 분 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초기 유도 치료, 이렇게 면역 치료 아까 4가지, 3가지 약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시간도 없다고 하고 다음에 이제 한번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가절모세포 이식은 매우 강한 항암 치료하고 자가세포를 위해서 회복하는 거지 콩팥 이식, 간 이식처럼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 과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집도 하고 처리도 하고 보관도 하고 주입도 해서 한 달 안에 끝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 대한 참여에 대한 오해 풀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이게 좀 속상하게 마루타 이런 얘기 들으셨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수행해서 저희가 얻을 이득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하는 임상 연구라는 목표는 대한민국은 아직 약을 개발해서 환자분에게 뭔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임상 연구냐면 선진국에서 시작되는 최신약, 아까
정 교수님께서 보셨던 마지막 슬라이드 그 많은 신약들을 최대한 우리 환자들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상 연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교수님들이 외국가까지 약 다 받아오시는 거예요. 막 편지도 쓰고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신 겁니다. 그게 환자분한테 뭔가 장난을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이 이게 기회가 있으시면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약을 아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빨리 할게요. 네. 많이 집안에 질문이 있으니까 운동과 식인데요. 핵심은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 얘기 드리는데요. 아까 스테로이드란 약을 드신다고 했고 고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없어지는 게 특징인 게 우리의 환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이나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육이 없으면 이게 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치료하시다 보면 약은 계속 남아있는데 계속 치료를 할 수 없는 체력 소실이 계속 납니다. 어떤 분은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장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은 계속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식단은 항상 드시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식단을 많이 드시는 거.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여기 보이는 거 보는데요. 보면 콩, 두부, 계란, 생선, 고기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또 좀 간과하신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만나면 안 나보니까 과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과일은 당 덩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중에서는 가장 큰 부작용이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일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려요. 운동하시면 어떤 게 좋냐면 피로가 감소하고요.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향상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인데 다들 좀 저한테 오셔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만 보, 3만 보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좋아지려고 하려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오른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 이거 추워서 못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실내 계단도 좋습니다. 아니면 헬스장 가셔가지고 그 경사를 오른 다음에 쭉 걸어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수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면 요즘에 이런 세라믹 밴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재활학교 교수님이랑 좀 개발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거 인터넷에서 8,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쭉쭉 당겨주면 이쪽 근육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잡은 상태 벌려주시면 이 안쪽 근육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팔로 당김으로써 이쪽 근육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밴드만 있으면 집 안에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나 영상 나중에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하체 운동도 나가기 싫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드는 거 할 수 있고요. 큰 다리 올릴 수 있고 저 이거 마지막에 많이 합니다. 저거요. 저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발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힘을 계속 올려주면 근육이 생길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드려요. 요약이 위에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질환에 대한 이해와 검사 결과들은 나를 위한 최적 치료 설계이기 때문에 검사에 너무 두려움 없이 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발고수증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의료진이 항상 동행할 거라는 거. 약을 꾸준히 먹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 자랑을 하셔도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드려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고 임상 연구는 기회다. 그리고 주치의와 교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분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치료는 항상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지나치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족분들 다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고 환자는 가족분들 우울하게 만들 권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환자분들은 가족분들 신나게 만들 수 있게 돼. 나 치료 잘할 수 있어라는 거를 한 번씩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근력을 많이 만들고 환자 스스로가 내 몸을 만드는 근육 만드는 건 전문가 되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분들과 같이 정서적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이제 질환에 대한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병에 걸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뭐 본인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먹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있죠. 이제 힘들어도 굉장히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도 치료를 잘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재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질병의 특성상.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무증상 단계도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증상이 동반돼서 진단이 되시거나 또는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치료를 하고 실제로 암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병이 좋아지는 시기를 많은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근데 이 기간이 오래 가면 좋을 텐데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일부의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지내시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재발을 하면 또 우리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병이 이제 재발을 반복하면은 그 다음 치료가 이전 치료만큼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암세포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재발을 했을 때 나오는 암세포는 이전에 했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독한 암세포인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독한 암세포만 살아남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경우는 처음에 했던 치료보다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기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에 드는 무기들을 썼잖아요. 근데 하지만 무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뭐 전쟁이 문제인데요. 이제 폭탄을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폭탄 같은 항암제가 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도 빠질 수 있고 입도 많이 헐 수 있고 면역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의 항암제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는 여전히 첫 번째 쏜 멜팔란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항암제를 이제 고용량으로 맞는 거고 독성이 동반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은 계속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점점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생존율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즉 최근에 오면 올수록 생존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점점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폭탄보다 정밀한 거는 미사일이잖아요. 폭탄은 우리 민간인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일은 적만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독성 항암제를 처음부터 쓰지는 잘 않습니다. 뭐 일부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크게 치료제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용어가 어렵지만 프로테아좀 억제제라는 것들이 있고 면역 조절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약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벨케이드, 키프로리스, 린라로, 탈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 포말리스트. 그래서 각각 좌우측에 예를 들면 벨케이드는 프로테아좀 억제제구나. 레블리미드는 면역 조절제구나. 그럼 각각이 어떤 약이냐면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암세포의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변비를 유발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면역 조절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면역을 좋아지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이제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할 때 예전에는 이런 약들이 굉장히 더 고가의 치료제였기 때문에 보통은 각각 한 가지씩만 썼습니다. 보통은 스테로이드와의 병합요법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요. 근데 이제 치료가 점점 좋아지면서 또 부작용이 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약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아좀 억제제 중에 벨케이드, 또 면역 조절제 중에 탈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를 각각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차 요법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진단되시는 환우분들은 처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받는 요법은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의 조합입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릴 표적 치료제와 함께 벨케이드 탈리도마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1차 치료가 굉장히 좋아졌죠. 이제 방금 강의를 들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지냐. 이렇게 약을 쓰면 100명의 환자분들이 있으면 80명 이상은 병이 많이 암세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잘 조절되는 기간이 연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3년 남짓에서 뭐 6년 이 정도 됩니다. 1차 치료의 효과가.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100명, 1000명을 집단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이고 안타까운 건 각 환우분들이 실제로 각 치료제의 효과를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1차에서 벨케이드, 탈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를 썼으면 이제 이런 약을 썼는데 재발을 한 경우에는 다른 약을 써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치료제를 썼는데도 살아남은 암세포들이니까 다른 무기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다음 차세대 프로테아즈 억제제로 키프롤리스나 닌나로 만약에 레블리미드라는 약을 1차 치료에 안 썼던 경우라면 레블리미드. 그래서 키프롤리스와 레블리미드, 닌나로와 레블리미드 이런 조합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치료에 레블리미드라는 치료를 안 한 경우에는 또 이 레블리미드라는 치료제를 썼던 경우는 또 이제 다른 조합으로 또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도 병이 좋아질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100명 중에 80명, 90명은 실제로 병이 좋아지는데 근데 보면은 그 유지되는 기간이 아까는 3년에서 한 5년, 뭐 6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2년 남짓하죠. 좀 안타까운 거는 요 아래 제가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법은 아직은 건강보험이 안 돼서 저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래 요법은 저희가 보통 2차 치료로 사용을 하기보단 3차 치료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차 치료를 했을 때는 병이 유지되는 기간이 뭐 한 4, 5년 남짓인데 2차 치료를 하면은 2년 남짓이고 3차 치료를 가면은 이제 1년 언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집단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50번째 되는 환자가 이때 병이 나빠진다. 이제 이런 의미이고 각 환자분들이 얼마나 이 치료의 혜택을 오래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이제 미리 알 수는 없고 그건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특정 치료의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유감스럽게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우울하죠. 근데 이제 더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항체 치료제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암세포만 정말 딱 건드립니다. 다른 거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손이 두 개가 항상 있는데 손의 모양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손이 세모이면은 세모에 딱 들어오는 정만 붙잡습니다. 손이 동그란 경우는 동그란 것만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붙잡는 항체를 개발해서 치료제로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 다발골수종 세포의 특정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잘 찾아내고 붙어서 공격하는 치료제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다잘렉스라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다잘렉스는 실제로 저희가 1차 요법이나 2차 요법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고가의 치료제여서 아직은 건강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4차 치료제로만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면 100명 중에 한 36명, 그러니까 대충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실은 병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병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남짓합니다. 4차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약은 이제 국내 출시가 안 돼 있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반가운 소식은 이 항체를 여러 방법으로 더 효과를 좋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에다가 아주 센 항암제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항체의 두 손의 성질을 다르게 만들어서 한 손은 암세포를 붙잡고 한 손은 면역세포를 붙잡아서 면역세포랑 붙여주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저희 이중항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항체 약물 결합체는 말하자면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암세포에 달라붙었는데 암세포가 이게 적인지를 모르고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 안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세포를 사멸하는 겁니다. 근데 이 4차 치료 이상의 상황에서는 나오는 치료제들도 대부분은 치료 성적이 비슷합니다. 대충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이 사실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고 치료가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한 4개월에서 내지 5개월인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다만 치료가 실제로 반응이 아주 좋았던 환자분들의 한정에서 실제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료제보다는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 벨란타맵이라는 치료제는 국내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이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손이 달라서 손이 붙잡는 겁니다. 위쪽에는 오른손은 암세포를 붙잡고 왼손은 면역세포를 붙잡아서 두 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4차 치료 이상의 상황에서는 아까 100명 중에 30명 정도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료는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는 지금 미국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내도 승인은 한 가지는 됐지만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를 임상시험으로 경험하시고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카티세포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암세포에 유전자를 넣어서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넣어서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좀 이 효과는 좋은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상 T세포는 암세포들이 자꾸 도망가는 이런 방어막을 자꾸 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암세포에다가 좋은 레이더를 달아주는 유전자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체열을 해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체열을 한 혈액을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데도 한 달 걸립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이 세포를 맞기 전에 항암제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또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카빅트라는 치료제가 식약처의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직 되지는 않고요.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 치료제들을 썼을 때 100명 중에 20명, 30명 정도가 병이 좋아지는데 가운데 여러 종류의 이중항체는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좋아지고 심지어 카티세포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적어도 90명 이상에서 이제 좋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또 더 좋은 소식은 아까도 제가 그 면역 조절제하고 프로테아즈 억제제를 섞어서 같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약도 기존의 약이랑 또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섞어서 쓰면은 치료 효과가 더 좋아져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이중항체를 2가지를 섞어서 쓰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치료 성적을 실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다발골수종의 치료제에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약, 또 면역 조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섞어서 쓸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암 세포만 딱 죽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항체 치료제, 또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붙인 항체 약물 결합체, 우리 몸의 면역을 이용하는 이중항체 카티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성수 교수님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제 환자분 중에도 실제로 이런 이중항체 치료제를 받으시면서 정말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저랑 같이 못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